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안녕하세요. 9월 26일 월요일 온유의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장도수. 저는 PD. 윤PD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아무튼 장도수 PD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왜 쉬었지? 본인이 입으로 말하셔야죠. 제가 또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또로나. 네, 지금 청취자들이 또로나 PD라고 놀리고 있는데 또 또로나. 갑자기 우리 월요일에 혜윤이랑 저랑 녹음을 마치고 나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뭔가 몸이 이상해서 코를 쑤셔봤더니 갑자기 두 줄이 떴죠. 예. 내가 너한테 물어봤잖아. 혜윤아 이거 두 줄이야? 누가 봐도 두 줄. 그래서 바로 쫓겨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고. 어쨌든 재확산은 없이 그렇게 끝난 것으로. 맞아요. 아무에게 판명됐고요. 넘기지 않고 혼자 네.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네. 내 면역력이 강해서 망정이지. 너 내가 계속 위험했다. 체크했잖아. 증상 있냐, 두 줄이냐. 근데 계속 한 줄 나오는데 좀 아쉬워하는 눈치던데? 아니, 병원 가가지고 2번이나 찔렀습니다. 10,000원이나 썼다고요. 근데 음성이었어요. 2번 음성이니까. 음성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짜증을 내? 아니 내가 수요일에 갈 걸 그랬어. 내가 너무 다음날 갔어. 아유, 커피 한 잔 못 먹었네. 내가 알겠습니다. 커피 사줄게요. 네. 첫 번째, 헤드라인 읽어주세요. 첫 번째 뉴스, 돌아온 윤 대통령, 여야는 비속어 논란 놓고 대리. 두 번째 뉴스,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발사. 세 번째 뉴스, 스토킹 처벌법 강화된다. 네 번째 뉴스, 동원령 내린 푸틴, 러시아 탈출 행렬. 마지막 뉴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온유래. 첫 번째 뉴스, 돌아온 윤 대통령, 여야는 비속어 논란 놓고 대립. 토요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했지. 우리가 지금 일주일 만에 해가지고 아마 팔로우업 해야 될 것들이 좀 맞아. 많을 거야. 맞아. 5박 7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쑥 털어주시겠어요? 일단 영국, 미국, 캐나다 이렇게 영미 순방 일정이 있었고 처음 영국 일정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여러 일정들이 그 뒤로 이제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순방이 끝나고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순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자평이야? 대통령실은 자유와 연대를 골자로 한 대외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렸고 미국, 일본과 주요 현안을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이게 끝이야? 특히 방문 국가들이 한국전 3대 참전국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핵심 우방국인 이들과의 연대 및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요. 자화자찬이네. 예. 근데 지금 여론의 포커스는 순방 이 성과가 아니라 다른 데가 있는 것 같던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실이 순방하기 전부터 한일 정상회담 한다, 한미 회담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회담이냐라는 걸 두고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48초 논란? 먼저 한미 회담을 보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두 차례 만나서 짧은 환담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처음에 윤 대통령이 그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에 예정이 없었던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을 했다. 여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랑 같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구나. 여기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 곁에 다가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이제 했고 서로 그리고 여기서 48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만남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윤 대통령이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리셉션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랑 만나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근데 이게 짧은 만남이 회담이냐라는 그게 게 끝이야? 당연히 논란이 되잖아. 대통령실이 일찌감치 우리 한미 정상회담 합니다라고 공언했던 게 사실상 가기 전부터 불발됐다고 보이는데 일단은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 일정 변경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플랜 B를 가동한 것이다. 그래서 짧은 시간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양 정상이 실무진 간의 사전 논의를 제가 했다. 제가가 뭐야? 다시 한번 이제 토크어바웃 하자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만남의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이거 입장이요. 근데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이 환담 결과 보도 자료에 대해서 최대 현안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언급을 넣지 않아서 회동 형식뿐만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만약 한다면 그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했었는데 최대 현안?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면은 미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둔 전기차만 지원금을 준다고 한 거야 미국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현대차, 기아차는 다 공장이 미국에 없어. 그럼 우리는 보조금을 못 받는 거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전기차 살 때 현대차를 굳이 안 사겠지.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가 2등이래.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 2등인데 여기에서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떨어지겠지. 안 사니까 쑥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막 지금 사람들이 똥줄 탄 거야. 막 이게 말이 되냐. 막 수출이 안 될 테니까. 그래가지고 막 미국에 부랴부랴 막 달려간 거지. 이걸 해결하려고. 그거가 첫 번째 목표였어?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거 48초밖에 못 한 거예요. 지금 네가 나한테 얘기한 게 48초일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사실상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거 번역한다고 생각해봐. 거의 통역 24초 만에 해야 되잖아. 24초 만에 24초 만에 해야 돼. 그냥 인사하고 밥은 잡수셨습니까? 뭐 너네 네. 우리 보조금 안 준 다음에 사실 확인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전기차 ...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환담을 48초가 끝나고 나서 논란의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라는 대화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뒤에서 이따가 풀기로 하고요.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이 우리가 먼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거든. 우리 한일 정상회담 한다. 우리가 완전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 맞아. 우리 한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얘기했었지. 우리 정해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일본이 아주 불쾌감을 드러냈었다. 이렇게 쪽팔리냐.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 어쩐다 이렇게 해서 일본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하고 이랬었는데 계속 부정적 여론이 있었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열애설 터졌는데 한쪽에서는 바로 인정했는데 한쪽에서는 사실 무근의 소리. 좋은 친구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관계 아니야. 이런 거. 그냥 잘 아는 동료일 뿐. 머쓱. 어쨌든 여기 결국에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형식으로 두 정상 간 만남이 이뤄졌고 근데 중요한 건 일본 측은 국기하고 테이블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왜 그 정상회담 이런 거 생각하면 둘이 나란히 소파 같은 1인용 소파에 앉아 있고 옆에 협탁 같은 거에 국기가 이렇게 조그만한 거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것도 마련하지 않았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거를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일단 이걸 간담회라고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고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그런 간담회 티타임 같은 거요? 보도하고 있고 하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 간 만난 것은 팩트이긴 하다. 그래 의미가 30분간 만나서 일단 토크아웃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너가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했을 때 영국 일정 초반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 무슨 논란이야? 일단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하려고 이제 조문외교를 한다고 간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 조문 취소 논란이 있었어. 첫 일정이 장례식 전에 조문을 하기로 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안 간 거예요. 근데 왜? 언론은 윤 대통령이 지각해가지고 조문 못한 거 아니요? 이런 비행기 늦게 tas다 이런 거. 그런 논란이 있었어.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왕실과 미리 사전 조율로 이미 이루어진 일정이었다라고 사전 반박을 조율로 했다. 취소한 거다. 그러니까 현지 교통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내일 와가지고 이거 방명록만 쓰는 걸로 이제 하자 이렇게 된 거라고 대통령실은 이야기를 했고 일단 바이든도 장례식이 지각을 하기는 했어. 그래가지고 입장을 바로 못 하긴 했어요. 입국 컷 해가지고 좀 기다리고는 있었지. 이 사람. 이것이 아메리칸 타임인가? 원래는 이 장례식 일정에 따르면은 500명 가량의 해외 내빈들이 오전 9시 35분부터 55분 사이에 사원으로 들어왔어야 된다. 근데 바이든은 이 사원에 10시 5분에 도착한 거야. 에이 너무 늦었네. 이거는 그 대학 때도
그 뭐지? 수업 시작하고 10분 뒤에 들어오면은 출석 인정 안 해주잖아.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왜 안 받아? 아니 전 지각을 학교 다닐 때 늘 겨우 간당간당하게 들어와가지고 10분 늦으면 저 완전히 늦어버렸어요. 1교시 끝나고. 아, 지각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안 가거나. 그런 거 말이지. 그래서 모른다. 어. 오케이.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어쨌든 그러니까 왜 늦었냐. 그러니까 현지 교통 사정이 너무 안 좋다고 했잖아. 왜냐면 이 장례식 하는데 막 100만 명 왔다고 한 거 알지만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몇십만 명. 그래가지고 이 영국에서 세계 정상들 받을 때 버스 다 같이 타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은 교통 혼잡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바이든은 경호 문제로 나는 나의 전용 리무진인 비스트를 난 타고 갈 것이요. 그래, 어련하시겠어. 이렇게 된 세계 거지. 대통령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비스트를 타고 왔는데 늦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버스 전용차로 못 타고 승용차로 타고 와가지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장례식 전에 조문을 가는 거는 윤 대통령이 참석을 못했다. 그 이유는 대통령실에 따르면은 왕실과 미리 사전 조율로 교통 문제 때문에 다음 날 오시지요. 이렇게 해서 끝이 났다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한 일이었다. 조문 참석 못한 것도. 이런 것이 이것은, 대통령실의 입장. 그렇지.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영국을 찍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기로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엄청난 논란이 터졌어. 뭐였지? 막말 논란이라던데? 일단 아까 그 48조 환담을 한 자리로 가야 되는데요.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을 윤 대통령이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48조 이야기를 나누고 그 무대를 내려왔어요. 그 무대를 내려와가지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이제 우리 측의 사람들을 향해서 한국말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했다고 이게 알려졌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처음에는 보도가 안 됐었는데 MBC가 가장 처음에 이 보도를 터뜨렸다. 이 MBC의 첫 보도로 인해서 일파만파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발언이 있고 16시간 만에 우리 이거 바이든이 아니고요. 날리면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거 이야기한 것이어요. 저 질문. 그러면 날리면이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였는데 뭔 소리야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승인 안 해주고 날려버리면 이 안건을 날려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런 이제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 그 프로필에 요즘 사람들이 조 날리면이라고 날리면. 바꾸고 있다던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날리면이었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다. 또 있잖아. 그리고 이것도 이 새끼들도 이 새끼들의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니어요. 이거 우리나라 국회여요. 이렇게 해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승인 안 해주면은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다. 근데 이게 그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게 무슨 뜻인 거지? 그러니까 이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가 사실상 바이든이 돈을 모금하는 위해서 만든 자리야. 그러니까 모금을 하려고 했는데 바이든은 모금하려고 하지만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모금하려고 한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인 거지. 어쨌든 이렇게 16시간 만에 해명하는 게 더 논란이 된 것이지. 그치. 왜냐면 갑자기 국내 국회랑 싸움 붙은 거잖아. 어리둥절 갑자기 왜 띠용. 그 봤어? 기자 표정? 그 한국 국회를 칭한 것입니다. 뭐 김은혜 그 홍보 실장이 나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받아쓰던 여자 기자 표정이 진짜 약간 벙쪄가지고 그런 표정이 마스크 있는 게 썼는데도 마스크 안 썼던 것 같아. 그래? 썼나? 아무튼 뭔가 느껴졌어 그 바이브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해명을 저렇게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 국회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되게 자존심 얘기하면 상하는. 안 되죠. 어쨌든 지금 안 그래도 여야가 이제 사이가 안 좋은데 더 문제죠. 그렇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국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 이 새끼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국민들을 이 새끼라고 보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야.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은 한마디도 일단 없었다. 그 순방한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실에서만 해명이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까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을 출근하면서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아, 보도한 언론사를 저격한 말이구나.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비속어 관련 논란이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는 데다가 한미 동맹에도 아주 부정적이다라는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근데 이게 계속될 것 같아, 이 논란은. 일단 민주당이 이 비속어 논란을 골자로 해가지고 여권을 향해서 더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외교가 아주 무능했다. 무능 외교. 그리고 이 비속어 논란. 그리고 이 해명도 거짓이었다. 거짓 해명. 이거 중점적으로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이 같은 일련의 논란에 사과나 유감 표명 등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공식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 인사 등의 교체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요. 그러면 MBC가 나름 단독을 터뜨린 거네? 되게 크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MBC 보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민주당이랑 MBC랑 정원유착 아니야? 그러니까 정원유착? 정치랑 언론이 유착된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야. 니네가 일부러 윤석열 때리게 하려고. MBC에서 먼저 보도하기 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비속어 논란을 먼저 이야기했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MBC가 첫 보도가 나오니까 MBC 보도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정원유착이네. 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바로 알았어 이거구나.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 대해서 MBC가 이거 황당한 의혹이야 라고 일축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미 이거 온라인에 퍼져 있었던 거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 보도 이전에 충분히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요. 오케이. 김건희 여사는 같이 갔잖아 순방에. 김건희 여사의 순방 일정은 순방이 끝난 후에 공개가 됐던데 이건 왜 그런 거야? 일단 김건희 여사가 순방했을 때 어떤 것을 했냐면은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할 때 6.25 참전군인 위문 그리고 상대국 총리 부인과의 친교 행사 등 이런 걸 했는데 이걸 다 비공개로 이제 진행을 한 걸 뒤늦게 이제 알려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사의 개인 일정이라서 사전 공개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지만 중요한 거는 이 뭐 6.25 참전군 뭐 위문이나 뭐 상대국 총리 부인 만나거나 이런 건 사실상 공적인 성격의 이제 행사인데 왜 이걸 미리 취재진한테 알리지 않았냐 의아한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취재를 아예 할 수가 없었구나 언론사가. 비공개니까. 그러니까 아예 언론 보도나 취재가 안 됐으니까 김 여사가 현장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여기에 누가 또 동행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알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근데 되게 그때 생각난다. 지난번에 스페인 방문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 단독 일정이었는데 미리 공개해가지고 그렇지. 기자들이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기사도 그렇지, 쓰고 그렇지.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 일각에서는 이 비공개로 하고 나중에 알리는 이유가 김건희 리스크를 예방하려고 한 거 아니냐. 김건희 리스크가 뭐야? 그냥 김 여사가 이제 공개적으로 행보를 하면은 지인 누굴 동행했냐 이런 지인 동행 논란이 있었지. 그리고 또 이 고급 장신구 저건 얼마였냐 뭐 이런 거 그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한 행보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논란들을 걸러내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뉴스.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발사. 순방 끝나자마자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단 말이야? 북한이 어제 아침 6시 53분쯤에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몇 번째야? 벌써 5번째입니다요. 3월에 취임했는데 벌써 5번째였습니다요. 매월 한 건가? 거의 매월 한 거네 월간으로?
미사일 발사를. 대단한데 월간 윤종신 수준인데 이 정도면. 근데 탄도미사일로는 6월 5일 이후로 음. 113일만이다. 근데 일단 왜 쏘았는지를 알려주지. 일단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이게 지금 부산에 입항을 했거든. 이게 왜 왔냐? 왜냐면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을 준비를 이제 하고 할 있단 때가 말이야. 됐구나. 그러니까 이거 레이건호가 부산에 왔어? 이놈들 보여줘야 되겠는데. 좌시하지 않겠어. 보여줘야 돼. 우리의 입지 보여주겠어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추라이 한것으로. 해가지고 긴장감을 높이는 거 아니냐라고 존재감을 분석을, 한번 과시했구나. 하고 있습니다.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세 번째 뉴스 갈게. 스토킹 처벌법 강화된다. 당정인가 정부와 당이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로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기로 이제 했는데 기존에 일단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요. 근데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 10월에 처음 시행된 거 알아? 그렇게 별로 안 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법안 발의는 99년에 됐대. 22년 전에 됐는데 20년을 계류한 거야?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시행을 한 거야. 너무 그랬는데도 이 스토킹 처벌법에 빈틈이 있었고 이번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 빈틈을 좀 보완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너무 이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치. 기존 스토킹 처벌법을 보면 스토킹 행위에 상대방이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었어. 이건 다시 말하면 101m는 괜찮은 거야. 101m 떨어진 곳에 접근하는 건 괜찮다는 소리고 에반데? 내가 아까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건 금지된다 그랬잖아. 이게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는 건 금지인데 실제로 이런 스토킹 사례가 있었어. 내가 너한테 계속 송금을 해. 1원씩. 그래서 거기에 그 예금 주명 남길 수 있잖아. 거기다가 계속 보고 싶어. 미친놈. 나 지금 여기 어디야? 너 뭐 하네? 6글자씩 계속 보내는 거. 미친놈. 실제로 그렇게 스토킹한 사례가 이번 달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너무하네.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야. 너무 빈틈이 많은 거지. 그러네. 이 스토킹 처벌법을 어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100m 이내 접근을 해버리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버렸어. 다시 말해서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어. 그러면 처벌이 별거가 없는 거야. 어떤 게 나오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무 약한데. 이 과태료라는 게 되게 어이가 없는데 일단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를 알아? 몰라. 과태료는 행정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너 과태료 내봤지? 7만 원. 그게 뭐 할 때 냈어? 그 버스 전용 차선 달려가지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질서 유지를 위반하면 이 과태료가 나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버스 차선을 내가 해가지고 질서를. 너가 서울시의 그러니까. 교통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된 거야. 근데 범죄까지는 아닌 거지. 그리고 너는 형사처벌을 받진 않은 거야. 벌금이 되면 그때부터는 형사처벌인 거거든. 이게 빨간 줄 그어진다 그런 건가?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목소리가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할 게 아니라 별개의 스토킹 범죄로 입건해서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야. 이 구속영장 발부가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 이번에도 그게 안 된 거잖아. 구속영장.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 신청이 됐는데 법원에서 기각하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속영장 발부가 어려웠던 걸 해결하기 위해서 반의사 불벌죄 항목을 제거하기로 한 것 같아. 반의사 불벌죄 이것이 어려운 단어 같은데.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요라고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아요라고 해도 나는 실형을 살잖아. 그치, 형사처벌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았던 거야 여태까지. 그러니까 빨리 합의해주라고 그놈들이 왜냐면 그래서 스토킹 범죄자들이 계속 스토킹을 이어가면서 합의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지.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고 추가로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법안 강화의 핵심 내용이야. 이걸 너무 늦게 이거 통과되네요. 이거를. 아니, 나 법이 발의가 늘 느려.
발의가 99년에 됐는데 22년 만에 작년 10월에 시행됐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렇게 늦게 시행이 되면서도 이런 빈틈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도 정말 놀랍다. 그러니까 이 스토킹을 이거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 안 하는 게 가장 그치. 큰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그래. 없다 이런 역 같은 말들이 다 이런 거를 맞아. 다 심각성을 다 낮춘다니까. 너 좋아해서 그래.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아우. 그냥 받아줘. 뭐 이런 말들. 야 원래 좋아하면 저 직구 깨구는 거 알지? 막 이렇게 개빠운 알지. 말이지. 누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짓궂게. 초딩 때 막 맨날 막 그래, 그런다고 고무줄 하는 거 자르고 알지? 지나가면은 근데 알지.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는데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절대 안 하려고 노력한대. 아주 바른 움직임이다요. 괴롭히지 맙시다.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자, 다음 뉴스. 동원령 내린 푸틴. 러시아 탈출 행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자국민 군대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난리인데 그 전에 이제 오늘 발생한 뉴스부터 알려주십시오. 이 군대 동원령 얘기는 좀만 이따가 할게. 오늘 발생한 뉴스부터 얘기를 하면 푸틴이 동원령을 말하면서 핵무기 사용 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미쳤어.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는 핵무기 협박의 첫 번째 단계다 라면서 이전에는 어쩌면 푸틴의 허풍일 수 있었지만 이제 진짜 핵무기 협박은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서방의 제재를 같이 해주라는 이야기구만. 그런데 푸틴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푸틴 그 사람은. 이게 푸틴이 우리 몇 번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2월 24일 당시에는 그때만 해도 러시아는 자기가 이길 줄 알았잖아. 그렇지. 실제로 초반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포위하고 돈바스 지역 대부분을 점령하면서 승기를 잡는 듯 보였는데 그치. 이 7개월이 지난 지금 이 러시아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질기게 싸울 거라고도 생각 못했고. 그러기도 했고 서방이 완전 우크라이나한테 군사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어. 그래서 동원령을 발표했고 핵무기 협박도 언급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서 직접 발표한 건데 러시아 주권과 영토 보호를 위해 부분 동원령을 내린다라고 발표한 거야. 이 부분 동원령이 뭐냐면 러시아엔 지금 2,500만 명의 예비군이 있대. 이 중에 30만 명을 이제 징집하기로 한 거거든. 그러면서 우리는 공갈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았다. 더 이상의 실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무슨 공갈과 협박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이 군 동원령이 왜 충격이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러시아에서 나온 첫 동원령이라는 거야. 뭔가 무시무시하지 않아? 언제야? 그리고 방금 내가 핵 사용을 시사했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건 허풍이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한 번 변곡점을 맞을 거라는 전망이 있지. 보니까 여기가 부분 동원령 내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예비군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잖아. 막 끌려갈까 탈주하고 봐. 막 난리가 났지. 근데 여기가 예비군이 우리나라는 몇 년 하면 예비군이 끝나잖아. 그럼 30대 초반에는 다 끝나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치. 근데 여기 러시아는 예비군이 만 60세 이하요 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그래서 많은 2,500만 명이 가능한 걸 수도. 인원이. 그래서 지금 전국 곳곳에선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1,000명 이상이 체포될 정도였는데 당연히 반대 시위 하지 않겠어? 그럼.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군 동원령이 웬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총알바지가 아니다. 이 전쟁은 푸틴을 위한 전쟁이지 그치. 나라를 위한 전쟁이 아니다. 이러면서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아까 윤 PD가 얘기한 대로 러시아가 예비군 자체에 대한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것도 있지만 소집 기준이 명확하게 안 밝혀진 것도 있어. 보니까 푸틴이 얘기했더만 화이트 칼라들은 안 데리고 간다고. 그리고 군 경험이 없거나 징병 연령이 한참 지난 남성들이 영장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화이트 칼라뿐만이 아니라 시베리아의 외지고 가난한 지역의 소수 민족에게 집중적으로 동원령이 내렸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약간 비주류들만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구먼. 그러니까 뭐 누구는 죽어도 되고 누구는 죽으면 안 된다라는 계산을 했다는 거지 푸틴이. 그래서 지금 막 러시아 탈출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하더만.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이 밀려드는 망명자들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을 지경이고 러시아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지. 튀르키예 같은 곳은 비행기표가 다 2배로 뛰었고 그마저도 다 매진이다.
그리고 러시아 검색 사이트에서는 팔 그래. 부러뜨리는 방법, 그래. 징병을 피하는 방법 등의 검색량이 그러니까. 크게 증가했다. 얼마나 얘네도 무서울 거 아니야. 한국 이런데 유학 온 러시아 이제 유학생들은 학기가 끝나는데도 이제 졸업해야 돼. 근데도 유의하겠다. 대학원으로 뭐 다 진학한다. 그래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이게 하더라고. 무슨 정근대적인 이게 발상. 지금 2022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일단 푸틴이 동원령을 발표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게 작전의 형태로 들어갔었다면은 동원령이라는 거는 실제로 군인들을 모으는 거라서 이제 완전히 전쟁으로 사실상 돌입한다. 트라이한다는 거다. 우크라이나 전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거 원래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목이 가려고 한다. 너가 좀 해줘라. 일단 영국에서는 군 동원령 발표는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의 방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은 군 동원령은 러시아의 쇠약함과 실패의 증거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서방 국가는 이번 동원령이 오히려 러시아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거다. 이걸 러시아가 사실상 거의 실패한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군 전문가들도 러시아가 예비군을 동원해도 우크라이나에 승리할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요. 아니 승리를 한다 해도 무엇을 위한 승리야? 이렇게 이건 제로섬도 아니지 사실상. 이건 치킨 게임이잖아요. 아니 근데 자기 혼자 나가서 치킨 게임 하든가. 이 사람은 아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겁이 많은 건가? 아기가 많아서? 밑에 아기가 많잖아요. 베이비들이 많아서? 예. 그러니까 혼외자가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이. 겁이 많은 거야? 자기가 나가진 않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아가리 파이터로. 아가리 파이터인데 너무 희생값이 커. 아니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그냥 조용히 잠드소서. 제발. 온유래. 다음 뉴스. 실외 마스크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안 해도 됩니다. 실외. 네. 오늘부터 야외 어디서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사라졌습니다요. 근데 원래 실외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뭐 이제 야구장 같은데 가서는 먹을 때 빼고는 그래도 마스크 계속 하고는 있었어야 했단 말이야. 밀집된 곳죠. 근데 이제는 아예 그 법적 의무가 사라졌는데, 일단 정부는 고위험군이나 밀집한 곳을 중심으로는 자발적인 착용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유행 확산이 잦아들면서 정말 잦아든 거 맞아. 잦아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11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래. 그 와중에 내가 걸린 거야?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이에 따라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규제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법적 규제도 없앴고, 다만 고위험군이랑 밀집 지역에서는 자발적인 착용을 해줘라. 그리고 이 기침 예절의 생활화 이런 거 적극적인 참여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했구나. 밀집 지역에서 안 끼거나 야구장에서 안 끼거나 하면 나 갑자기 과태료니까 또 짜증나네. 예. 아까 저거 스토킹 처벌 이거 위법해도 과태료 냈었다는 게 이 정도 수준으로 본 거구나. 오케이. 일단 실내 마스크는 실내는 착용 의무가 일단 당분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정부는 입국 후에 1일차에 PCR 검사 의무 이거 하는 거 해제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뭔가 다 풀려가는 분위기인 거지.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개량 백신 사전 예약도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종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요. 일본 입국 해제 그때 우리가 얘기했잖아. 될 것 같다고 10월부터. 네, 뉴스 나온 거 있어요?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고요. 개인 여행도 무비자 가능하다. 입국이 이제 허용됐다고 네네. 뉴스가 났지. 그리고 대만도 지금 미국 환율 아주 비싸잖아요. 일본으로 가십시오. 네, 엔저 현상이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엔화를 많이 환전했다고 하는 소식까지 알려드리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